2023년 8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중국 범죄 영화 고주의척이 개봉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영화는 수만 건의 실제 사기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제작진은 온라인 사기 전 과정을 처음으로 대형 스크린에서 폭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기에 휘말려 끌려간 모델 안나의 기구한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경악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주목받던 바로 그 시기, 현실에서도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스월드 톱3 출신의 인기 인플루언서 아테나가 여행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으로 떠난 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가 고급 카지노에서 사라진 정황, 사라진 친구 리페이, SNS에 떠도는 의문의 사진들을 토대로 그녀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덫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의 한 클럽 매니저가 아테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테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10월 20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스월드 시상식에서 그녀는 미스월드 톱3에 오르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아테나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팔로워 수는 단숨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각종 광고 섭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SNS를 통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찍은 아름다운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사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본명이나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성과 함께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축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의적인 메시지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상황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2023년 8월 20일 팔로워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인기 인플루언서 아테나가 절친에게 속아 동남아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뉴스는 순식간에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팬들은 그녀의 SNS가 4개월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3월 20일 영국 여행 중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아테나는 절친 싱천의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우리 딸이 많이 우울해하는데 기분 전환 삼아 여행을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라며 아테나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쁜 일정 탓에 아테나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싱천에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테나의 친구 싱천의 본명은 리이페이였습니다. 그녀 또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부유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아테나는 영국에서 리이페이와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냈고 당시의 모습을 담은 SNS 영상에서도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테나는 결국 리이페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멋진 여행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두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 필리핀을 여행지로 선택하였습니다. 약 일주일 후인 6월 16일 오후 1시경 아테나는 예정대로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아테나는 마침내 마닐라에 도착하였습니다. 출발 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그녀의 모든 일정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전담 담당자가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하였으며 채팅방에서 네오라는 인물이 특별히 준비한 일정에 따라 아테나는 마닐라의 소레오 호텔 대통령 스위트룸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국 요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였습니다. 네오는 채팅방에서 여행 중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이를 확인한 아테나는 더욱 안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아테나와의 모든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 경찰은 한 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아테나의 친구들이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린 것입니다. 그들은 아테나가 필리핀 도착 후 현지 카지노를 방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월 20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아테나는 자신의 언니, 전 남자친구, 그리고 몇몇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한 친구에게는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평소 씀씀이가 큰 아테나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들은 돈을 요청한 사람이 아테나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그녀가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아테나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아테나의 현재 상태로 추정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아테나의 물건들이 불법 조직에 의해 나누어졌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테나가 과거에 착용했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텐텐취안이 그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세심한 네티즌들은 텐텐취안이 입고 있는 두 벌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 아테나가 과거에 착용했던 옷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텐텐취안은 2022년 글로벌 중화 미스 수상자로 영상 제작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방이다거라는 후원자의 눈에 들었으며 이후 그를 따라 캄보디아로 갔다가 결국 불법 조직의 통제하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텐텐취안이 공개한 영상들은 모두 AI 기술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실제 그녀가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명 높은 조직의 실태를 폭로하는 활동을 해온 방콕 라오바이가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방콕 라오바이는 아테나는 이미 30만 달러에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넘겨졌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아시아 넘버원의 한 회원이 아테나가 머리채를 잡힌 채 차에서 내려 아시아 넘버원 후문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테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강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VIP 고객 접대 역할을 강요받았으며 현재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아테나가 포세이돈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사망한 뒤 바다에 버려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은어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명확한 증거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난 아테나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원래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나 결국 가지 않았던 리이페이가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네티즌들은 리이페이가 평소 SNS에서 부를 과시하며 부유한 집안의 자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해 부유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신뢰를 쌓았으며 심지어 그의 새어머니와 함께 일부 여성들을 속여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적이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테나가 필리핀으로 떠난 당일 리이페이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애초에 아테나는 리이페이의 기분 전환을 위해 간 것이었는데 왜 리이페이는 결국 가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리이페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된 채팅 기록에 따르면 여행 당일 새벽 리이페이는 아테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오늘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것 같아 하루 뒤에 출발에 합류할게 라고 알렸습니다. 특히 이 대화 내용에서 빙거라는 인물이 언급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빙거는 아테나가 직접 연결한 중요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단체 채팅방에서 프로필 사진도 없고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 네오라는 신비로운 인물이 혹시 빙거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리이페이는 자신이 아테나와 동행하지 못한 이유가 정말 집안에 급한 일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필리핀에서의 모든 계획은 아테나가 직접 세운 것이지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대화 기록은 리이페이가 아테나 실종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더욱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여행을 떠난 아테나는 필리핀에서 비교적 기분이 좋아 보였으며 스스로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리이페이는 아테나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라고 조언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리이페이는 자신이 아테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먼 타지에 있는 리이페이가 아테나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테나가 카지노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리이페이는 아테나가 비행기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호텔에 도착하였으며
필리핀에서의 모든 일정은 그녀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잡혀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아테나와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올해 3월 자신과 아테나는 영국에서 한 달가량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나는 리이페이를 통해 빙거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는데 빙거는 동남아에서 여행 온 사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 기록 속에서 등장한 네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아테나는 귀국하였으며 출국 하루 전 그녀는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리이페이는 그녀에게 이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리이페이는 이번 여행에서 그녀를 찾은 이유도 단순히 함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날 아테나는 카지노에서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한 뒤 리이페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그녀의 친구들이 리이페이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그는 아테나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이페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의 실제 이름은 쿵리메이이며 1995년 중국 광둥성 메이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출중한 외모와 기품을 바탕으로 제70회 미스 월드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리이페이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정말로 결백하며 아테나는 그의 집에서 약 보름간 머물렀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리이페이 또한 이번 여행 초대가 이런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말한 것처럼 단순한 일이었다면 왜 그는 하루 뒤에도 필리핀으로 출국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더욱이 그가 공개한 채팅 기록에는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이 조작된 것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테나의 친구들 역시 댓글을 통해 리이페이를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왜 당신은 아테나가 실종된 후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고 관련 계정을 폐쇄하였나요? 시간 순서대로 온전한 채팅 기록을 공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리이페이가 아테나보다 먼저 마닐라로 이동하였으며 네오라는 인물을 이용해 그녀에게 접근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굳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모든 것이 그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으며 지금 그는 자신의 혐의를 피하고자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점점 더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아테나의 가족이 이미 100만 위안, 한화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테나는 6월 16일 필리핀에 도착하였으며 6월 22일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8월 22일 다수의 매체들은 인플루언서 아테나가 곧 귀국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오 산상회가 구조 작업을 돕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하여 양징의 대표는 8월 23일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자신은 어떠한 언론 인터뷰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언론 매체의 부적절한 보도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아테나의 실종과 관련한 가장 사실적인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아테나는 실제로 잡혀갔으나 인터넷에서 유포된 그녀의 상처 사진들은 조작된 것이며 그녀는 소문과 달리 재벌 2세가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차오 산상회의 이 같은 발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으며 상회가 아테나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 네티즌이 8월 16일 림보공항 공식 영상 계정에 게시된 한 사기 방지 홍보 영상에서 아테나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피해자 명단 속에서 아테나의 이름이 확인된 것입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아테나는 과거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계를 떠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 고주일척 속 여주인공처럼 외국에서 한몫 부려다 악의적인 유혹에 빠져 결국 거대한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2024년 말부터 아테나가 구출되어 귀국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마케팅 계정들이 퍼뜨린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아테나는 여전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테나의 과거 라이브 방송 어시스턴트가 아테나의 가족들에게 직접 확인하였으나 모두 아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즉, 아테나가 귀국했다는 소식은 전부 마케팅 계정들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SNS 계정들은 오늘 동남아 모나이트 클럽에서 아테나를 목격했다는 식의 루머를 퍼뜨리며 지난 1년 반 동안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테나의 IP 주소가 중국 광둥성 선전으로 변경되었다며 귀국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IP 주소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거주지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틱톡 계정을 한 달 이상 로그인하지 않으면 IP 주소가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즉, IP 변경이 아테나의 귀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아테나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인터넷에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거 동남아에서 피해를 당한 후 탈출한 생존자들은 우리는 인터넷 접속은 가능했지만 전화기가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나는 단 한 건의 메시지도 전화도 온라인 접속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1년 반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51세 연상의 재벌 품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미모, 부드러운 말투, 감미로운 눈빛으로 재벌을 사로잡았으며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400만 홍콩 달러, 약 4억 원을 지원하여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한때 창사환 점포왕이라 불렸던 사업가의 딸이자 홍콩 여배우 허아월입니다. 허아월과 재벌 린젠밍의 51세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는 한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다름 아닌 허아월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허아월은 1988년 9월 27일 홍콩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허스경입니다. 허스경은 젊은 시절 의류산업에서 출발하여 이후 무역업에 뛰어들었으며 동시에 경마에도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마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여러 마리의 경주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의 사업은 홍콩을 넘어 중국 전역과 동남아 국가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홍콩, 구룡반도의 창사환 지역에서 한 거리를 통째로 소유하며 창사환 점포왕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허아올 외에도 그녀에게는 허아우즈라는 언니가 있으며 두 자매는 아버지의 성공 덕분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고급 저택에서 생활하고 가정부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차량이 배정되었으며 명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교육 환경 속에서 허아월은 기품 있는 분위기를 갖추었으며 서예, 음악, 바둑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도 능통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 5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정도로 뛰어난 언어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더불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체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허스경은 딸의 취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는 체조를 배우고 싶어하는 딸을 위해 최고의 체조 코치를 초빙하였고 허아월은 이에 보답하듯 똑똑한 훈련을 거듭하며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6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체조 대회에 출전하여 뛰어난 실력으로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 끝에 체조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체조 경기장에서의 허아월은 가벼운 몸놀림과 정교하면서도 유연한 동작으로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빼어난 외모와 재능을 겸비한 그녀는 체조계의 여신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학업 성적 역시 매우 뛰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홍콩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학문과 미모를 모두 갖춘 완벽한 인재로 평가받았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허와오월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하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선생님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으며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품 덕분에 그녀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허와월은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는 대신 2006년 홍콩 아시아 TV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였습니다. 1년 후 뛰어난 몸매와 사랑스러운 외모, 그리고 독보적인 기품을 가진 그녀는 2007년 홍콩 미스 콘테스트에 출전하였습니다. 비록 좋은 순위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여행 마스터상만을 수상하였지만 그녀는 유명 여배우 리즈와 닮은 외모로 대중에게 알려지며 작은 리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홍콩 미스 콘테스트에서 낙선한 후 허와월은 TVB의 제22기 무선 텔레비전 연기자 훈련반에 입학하였고 자신의 노력 끝에 TVB에 정식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의 언니 허아오즈 또한 과거 TVB 소속 계약 배우였다는 사실입니다. TVB에 입사한 후 허아월은 먼저 TV 프로그램 해피캠프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2008년 회사의 배치에 따라 시트콤 자기사람에 출연하게 되었고 극중 예즈루 역을 맡아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궁심계, 법증선봉3, 매정소독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많은 스타들이 빛나던 홍콩 연예계에서 허아월은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으며 그녀의 커리어는 꾸준하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예계 활동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끈 것은 그녀의 복잡한 사생활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그녀의 삶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아월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결국 51세 연상의 홍콩 재벌 린젠밍에게 보내졌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9년 허아월의 아버지 허스껑은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고 막대한 부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허스껑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부호 린젠밍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딸을 그에게 보내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린젠밍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린젠밍은 1937년 8월 30일 홍콩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홍콩의 유명 기업 리신그룹의 창립자인 린바이신입니다. 린바이신의 창업 과정은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으며 그는 단돈 13홍콩 달러, 약 2,400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리신그룹을 설립하였고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키워 그룹의 자산을 600억 홍콩 달러, 약 1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린젠밍은 린바이신의 장남으로 2005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수십억 홍콩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거부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린젠밍은 엄청난 재력을 지닌 것뿐만 아니라 연애 스캔들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7세 때 프랑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첫 경험을 했으며 덴마크에서는 2명의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출신의 모델과는 3년 동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2번의 결혼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연애를 통해 맺어진 관계였지만 아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년에 시작된 결혼 생활은 4년 만인 1969년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 1970년 그는 2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배우자는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딸이 태어났지만 결국 성격 차이로 인해 16년 만인 1986년에 이혼하였습니다. 2번의 이혼을 겪은 후 린젠밍은 결혼보다는 자신의 대를 이어줄 아이를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그는 왕웨이라는 대학생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낳은 아이는 딸이었고 이에 실망한 왕웨이는 린젠밍에게 하소연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임신한 그녀는 아들을 출산하였고 한동안 안정을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린젠밍은 왕웨이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직접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웨이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원하던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린젠밍에게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후 두 아이를 남겨둔 채 홀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린젠밍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허스경이 자신의 딸 허아월을 그에게 소개한 후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린젠밍은 허아월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행사에도 그녀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각별히 아끼는 듯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아월은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는 언제나 린젠밍의 팔을 잡고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했으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존경과 애정이 섞인 듯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녀가 이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허스경이 린젠밍에게 소개하려 했던 사람은 허아월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허아우즈였습니다. 당시 허아우즈는 이미 홍콩의 경마 평론가이자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뛰어난 외모와 말솜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버지 허스경은 단호한 태도로 한 재벌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딸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허아우즈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 재벌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무례한 행동을 본 순간 허아우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런 망설임 없이 떠났습니다. 그녀는 뒤따라온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저를 그런 일에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돈을 위해 제 몸을 팔지 않을 겁니다. 허스경은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선택은 둘째 딸 허아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진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딸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심지어 허아월 앞에서 무릎을 꿇겠다고까지 하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허아월은 끝까지 거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에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린젠밍의 곁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허아월과 함께한 시간 동안 린젠밍은 그녀의 청순한 미모와 매력적인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으며 그는 허스경의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추가로 400만 홍콩 달러를 지원하여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허스경이 딸을 이용했다는 소문과 허아월이 돈을 위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린젠밍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는 허아월에게 매달 6자릿수의 용돈을 제공하며 그녀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이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스경의 사업이 점차 회복되자 허아월도 린젠밍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디어를 통해 린젠밍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2014년 7월 오랜 소문 끝에 마침내 언론은 허아월과 린젠밍의 연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콘서트를 보러 가는 모습이었고 어두운 공연장 안에서 서로 기대어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해지자 언론은 이를 51세 나이 차이의 연애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나온 후 허아월은 직접 나서서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녀는 린젠밍과 어떤 친밀한 관계도 아니라고 단언하였으며 앞으로도 그와의 접촉을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언론은 린젠밍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는 처음에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관계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아월이 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월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의 이런 반응은 또 한 번 허아월을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연애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8월 조부와 손녀 같은 연애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지 불과 한 달 만에 허아월은 새로운 연애 소식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그녀가 가수 저우지양과 길거리에서 13번이나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포착했으며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영화를 보러 가고 호텔에서 약 4시간을 보낸 후 새벽에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우지양은 누구이며
어떻게 허아월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저우지양은 크게 알려진 가수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홍콩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자 사이궁의 황제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그는 전형적인 재벌 2세 부하 따였습니다. 허아월은 린젠민과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했던 것과 달리 저우지양과의 연애에 대해서는 솔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연애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부모님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애를 공개한 지 불과 14일 만에 허아월은 돌연 연애를 끝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연애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저우지양과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은 그녀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친 후 몰래 저우지양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그와 함께 집을 나섰고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두 사람이 공식적인 연애를 끝내고 비밀스럽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TVB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자 허아월은 다시 린젠밍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말 린젠밍이 운영하는 다밍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식에서는 허아월이 마치 웨딩드레스를 연상케 하는 순백의 긴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였으며 린젠밍은 그녀에게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며 애정을 과시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낮에는 린젠밍과 함께 경마장을 다니고 밤에는 저우지양과 비밀리에 만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두 사람은 결국 결별하였습니다. 이후 저우지양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의 가족이 허아월과의 관계를 반대하며 강한 압박을 가했으며 허아월의 언니 허아우즈가 자신에게 매달 20만 홍콩 달러, 약 3,700만 원의 생활비를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 결국 이별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아월과 허아우즈는 즉각 반박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우지양이 한 발언은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어떤 입장을 내놓든 간에 이 연애는 결국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기에 허아월의 아버지 허스경의 사업이 점차 회복되었으며 마침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2016년 6월 린젠밍의 80세 생일연에서 허아월은 그에게 어용말을 선물하며 공식적으로 그를 일부사버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린젠밍은 그녀에게 금그릇 세트를 선물하였고 이로써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의부사버지와 의붓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조부와 손녀의 연애 논란도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허아월은 점차 홍콩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중국 본토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유명 여배우 탕옌과 함께 드라마 귀거래에 출연하며 본토 시장에 도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동 및 뷰티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며 활동 영역을 본토로 점점 넓혀 나갔습니다. 2019년 4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허아월에서 허테널로 개명하며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그녀와 수년간 논란이 되었던 린젠밍은 이후에도 젊은 여성들과의 관계로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 당시 82세였던 그는 자신보다 60세 연하의 젊은 여성과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21년 1월 8일 평생 화려한 연애사를 자랑하던 린젠밍은 림프암 투병 끝에 홍콩 해피밸리에 위치한 양화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4세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총 10억 홍콩 달러, 약 1,80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4명의 자녀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실은 그의 유산 중 일부가 허아월에게도 할당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허아월은 린젠밍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직접 추모사를 하였으며 자신의 SNS에도 그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달 허아월은 결혼 소식을 알리며 웨딩 촬영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만 유명 여가수 장샤오아는 특별한 배경 없이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 정상에 오른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려는 순간 충격적인 사건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2007년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인 가수 장우철과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열애설이 아닌 딸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어머니가 돌연 그녀를 비난하며 모든 재산을 가져갔고 아버지까지 나서서 딸을 부모를 버린 불효녀로 몰아갔습니다. 가족의 배신, 끝없는 소송, 그리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 그녀는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샤오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샤오안은 한때 부모님께 집을 사들이고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장로우이는 딸을 위해 크리스털이 박힌 맞춤형 마이크를 선물하며 모녀 관계가 원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장샤오안은 심장병 악화로 치료가 필요했지만 어머니는 돈이 없다. 내가 직접 빌려라라며 거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치료 후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대만으로 돌아왔지만 원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 압류된 상태였으며 자신이 번 모든 재산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미 빼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순간에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장로우이는 오히려 언론을 통해 딸이 부모를 내쫓았다고 주장하며 불효녀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어 대만 주간지 인터뷰에서 딸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베트남 친구 제니에게 주술을 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삼촌까지 나서 제니가 양성애자이며 전 남자친구가 폭력배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그녀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언론은 장샤오안이 가수 판웨이치와 부른 노래 가사가 동성애적 분위기를 풍긴다며 성적 지향을 의심하는 루머까지 퍼뜨렸습니다. 어머니의 배신과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장샤오안의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연예 활동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버린 불효녀라는 이미지가 씌워지자 장샤오안의 커리어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09년 9월 17일 그녀는 타이베이 병원에서 금지 약물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미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녀의 신보 제오 계절이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인 푸마 레코드는 홍보 일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TV 출연 28건, 라디오 출연 20건, 잡지 인터뷰 9건이 모두 무산되었으며 그녀의 집 앞에는 한 달 가까이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생활이 철저히 감시되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한때 그녀와 절친했던 가수 판웨이치가 그녀를 배신했다는 점입니다. 판웨이치는 장샤오안과 함께 여러 차례 듀엣을 부르며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장샤오안의 광고 계약과 여러 자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판웨이치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장샤오안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절친의 배신으로 인해 장샤오안은 소속사로부터 사실상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소속사의 지원도 끊긴 그녀는 오랫동안 공식 활동을 중단해야 했으며 한때 최고 스타였던 그녀의 인기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1982년 대만 중리에서 태어난 장샤오안은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생후 6개월 때 어머니는 스테이크 노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장사가 번창의 가게를 열었지만 더욱 바빠지면서 딸을 외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었지만 장샤오안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았기에 가게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집을 팔아야 했고 가족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녀는 9살 어린 남동생을 돌보며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고 15살에는 세차 아르바이트도 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가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자 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교회 성가대 활동을 시작하며 노래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릴 때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 가족들이 듣기 힘들어했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CD를 사서 연습하며 가창법을 독학했습니다. 15살 때부터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실력을 쌓았고 2년 동안 20여 개의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비록 여러 번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연예계를 반대하지만 장샤오안의 부모는 그녀를 지지해 주었고 아버지는 전문 마이크와 CD까지 사주며 연습을 도왔습니다. 경연대회에 나갈 때마다 가족들은 현장에서 응원하며 녹화한 영상을 함께 보며 부족한 점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1999년 17세의 나이로 중광유행지성 노래대회 캐나다 지역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대만 본선에서 유명 음악 프로듀서 릴룽시안의 눈에 띄어 푸마오 레코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대만 가요계는 침체기였고 장샤오안은 작은 체구 때문에 가창력을 의심받아 오디션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수입도 없던 그녀와 어머니는 친척 집에 얹혀 살며 힘든 시기를 견뎠습니다. 2002년 대만 삼립TV는 드라마 MVP 연인의 여주인공을 찾고 있었는데 적합한 배우를 찾지 못한 채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제작진이 장샤오안의 오디션 영상을 보고 그녀를 주연으로 선택하면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드라마는 큰 인기를 얻으며 그녀도 주목받았고 2003년 해돈만 연인에서도 주연을 맡으며 OST를 직접 불러 가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OST 중 Journey와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직접 불러 독특한 음색과 가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04년 1월 첫 정규 앨범 Over the Rainbow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앨범은 발매 첫날 2만 장이 판매되었고 한 달 만에 10만 장을 돌파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연기와 음악을 병행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장샤오안은 두 번째 정규 앨범 오로라를 발매하며 대만, 중국, 홍콩에서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날개는 큰 인기를 얻으며 그녀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그해 그녀는 대만과 홍콩에서 최고 인기 여성 신인상을 수상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스타가 된 후 장샤오안은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맡아 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2008년 건강 문제로 휴식기를 가지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모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장샤오안은 처음으로 자신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이 가족 관계를 변질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2009년 6월 부모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장샤오안은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수익을 어머니 계좌로 입금해왔고 어디에 쓰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요양을 위해 대만을 떠난 사이 어머니는 연락 없이 집을 떠났고 모든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어머니를 내쫓은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떠났을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며 부모를 버린 불효녀로 몰아갔고 아버지 또한 어머니와 함께 그녀를 비판하며 여론을 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샤오안은 어머니가 내 평생의 저축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충분한 생활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한 부모가 왜 갑자기 한편이 되어 나를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장샤오안은 부모와의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지만 부모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11년 1월 19일 그녀의 29번째 생일에 부모는 19세 남동생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그의 군대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병원 앞에서 가족들이 만났지만 격렬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졌고 남동생의 친구와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다른 친구도 폭행을 당하며 손부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넘어져 왼팔을 다쳤습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 혐의로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보위의 친구는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 증거를 공개하며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샤오안의 가족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그녀를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샤오안은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으며 가족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장샤오아는 부모의 배신과 재산 문제로 큰 상처를 받았으며 결국 법적 분쟁과 폭력 사태 속에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가족이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다시 연예계에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장샤오안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과거 캐나다에서 가스를 터뜨려 집을 태우겠다고 협박하거나 동생들에게 칼을 겨누는 행동을 했고 어머니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결국 장샤오안이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이사를 주선하였습니다. 장샤오안은 부모에게 집을 사주고 매달 6만 신타이완 달러, 약 260만 원의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아버지는 매달 100만 신타이완 달러, 약 4,400만 원을 요구하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부모는 그녀를 성공한 후 부모를 버린 불효녀로 몰아갔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머니는 맞았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친구 제니가 폭행을 사주했다며 추가 고소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외삼촌은 TV 인터뷰에서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 부모를 버린 파렴치한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생 장보이의 친구는 우리는 싸우러 간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외삼촌은 우리를 협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이후 장보이의 또 다른 친구는 이 모든 사건이 부모가 계획한 일이라며 이제 더는 가족의 가면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2월 장샤오아는 개인 기획사 테남뮤직을 설립하고 여동생을 대표로 내세우며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7번째 정규 앨범 유형의 날개를 발표하였고 수록곡 비를 맞으며 앞으로 나아가가 히트치며 중국 음악 차트에서 연간 금곡상과 최우수 편곡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1월 그녀는 중국 후난TV의 오디션 프로그램 가수 2018에 출연해 아더를 열창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QQ뮤직에서 2.1억 회 이상 스트리밍을 기록, 유튜브 대만 인기 영상 5위에 오르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인기를 얻자 부모와 외삼촌이 다시 등장하여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5월 아버지와 외삼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딸의 성공에 기여했으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월 2,580위안, 약 50만 원밖에 못 받는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뒤이어 공개된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가게 운영자로 보이는 모습이 드러나며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렸습니다. 이후 외삼촌은 우리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녀에게 돈을 받았다면 길에서 차에 치여 죽겠다며 극단적인 발언을 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외삼촌은 장샤오아는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우리가 그녀를 키웠으니 모든 성공은 부모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외삼촌이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그녀의 부동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샤오아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부모와 외삼촌이 그녀의 성공을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장샤오아는 팬들의 지지 속에서 다시 가수로 자리 잡으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샤오안이 더 이상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월드 투어 콘서트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생각이 있나요? 그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샤오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상처일 뿐입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도 나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자신입니다. 이후 장샤오안은 저장위성TV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왕패 대 왕패에 출연하며 처음으로 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늘을 보며 계속 물었죠. 왜 나여야 하나요?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요? 너무나도 억울했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출신과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샤오아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어도 흔적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그 사람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강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노래하고 자신을 위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6월 9일, 태국의 한 절벽에서 한 여성이 추락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은 9억 원을 빼돌렸고 도박 빚에 쫓긴 끝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왕난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는 틱톡에서 4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얻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중국 난징에서 태어난 왕난나는 평범한 직장인 부모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성실하고 목표 지향적이었으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보험사에서 일하다 여행사로 이직했고 빠르게 승진해 태국 사업 확장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홀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빠르게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27세가 되었을 때 과감히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첫 사업인 건과류 사업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역업으로 전환해 고객을 만나고 공장을 오가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밤 태국어를 공부하며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는 강행군을 이어갔고 결국 방콕의 첫 번째 매장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민박, 중식당까지 운영하며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30세 이전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방콕 화교 사회에서도 점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가족들은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조건이 아닌 정신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힘들 때는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고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5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위샤오둥을 만났습니다. 능숙한 난징 사투리로 건넨 인사 덕분에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그녀에게 위챗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직업을 묻자 그는 농담처럼 그냥 태국에서 편하게 살려고 왔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일적으로 얽힐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연락을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몇 번이고 친구 요청을 보냈고 결국 그녀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위샤오둥은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태국어 학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함께 식사할 때는 늘 먼저 계산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친구 집에 태국어 교재를 두고 왔을 때 그는 조용히 가져다 주었고 집에 올라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수고했어요. 좋은 꿈 꾸세요. 라는 인사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세심한 태도 덕분에 그녀는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위샤오둥은 절제된 태도, 세련된 취향, 경제적 독립성을 갖춘 사람이었으며 항상 성실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장문의 메시지로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끌렸으며 두 사람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랑이 결국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왕난난이 문을 열자 밤새 집 앞에서 기다린 위샤오둥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한밤중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놀라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샤오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해변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함께 떠났습니다. 그는 작은 말을 두 마리 빌려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렸고 갑자기 말에서 내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고 왕난나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애 한 달 만에 그는 적극적으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을 실패한 창업가라고 소개하며 중국에서 사업이 망해 태국에서 새 출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빠른 결혼이 부담스러웠던 왕난난을 끊임없이 설득하던 그는 2017년 7월 초
위샤오둥은 귀국 항공권 2장을 구매하여 왕난난과 함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러 가요. 그녀는 부모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는 혼인신고부터 하고 나중에 알리자며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결혼식과 반지도 다 마련할 거예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일이 7월 15일, 토요일인데 보통 이런 날에는 민정국이 문을 닫아요. 만약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운명인 거죠. 그녀는 결국 그의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민정국으로 갔고 마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깊이 고민할 틈도 없이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결혼 후 위샤오둥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했던 모습은 사라졌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게임만 하며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3천에서 5천 위안을 요구하더니 점점 금액이 커져 수만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왕난나는 중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삐었습니다. 하지만 위샤오둥은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을 뿐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위샤오둥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털어놓을 것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제발 화내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줘. 왕난난이 긴장한 채 바라보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도박 빚이 100만 위안, 약 2억 원 넘게 있어. 지금 매일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도망다니고 있어. 왕난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나는 원래 도박을 좋아하지 않아. 중국에서 친구들에게 휘말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야. 그는 이번만 도와주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왕난나는 고민 끝에 도와주기로 했지만 모든 돈을 갚아주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가 직접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중 하나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위샤오둥도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왕난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를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그는 다시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사업 운영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왕난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할 의지가 없구나. 이제 더 이상 그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위샤오둥은 고객을 만나러 간다며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왕난나는 걱정했지만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공급업체에 500만 위안, 약 10억 원을 송금하셨나요? 그제야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고 은행에 확인하자 위샤오둥이 새벽에 신분증과 결혼증명서를 가져가 거액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왕난나는 배신감과 충격 속에 경찰에 신고했고 7일 후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된 상태였습니다. 체포된 위샤오둥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강도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8년 복역한 전과자예요. 당신을 만났을 때 출소한 지 3년도 안 됐어요. 그는 감옥에서 청춘을 보냈다며 이제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왕난나는 그의 집요한 구애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접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녀는 감정을 쉽게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왕난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샤오둥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요구하며 매일 말다툼을 벌였고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도 무관심했습니다. 낳고 싶으면 낳고 맘대로 해. 왕난나는 실망했지만 한 달 후 위샤오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정하게 집안일을 돕고 그녀를 챙겼고 왕난나는 남편이 가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그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위샤오둥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단둘이 여행을 가자며 태국 우볼라차타니로 떠났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왕난나는 그의 변화에 감동했고 여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태국에 도착한 후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샤오둥은 절벽 근처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고 주변을 살피며 마치 사전 답사를 하는 듯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6월 9일 오전 치앙마이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위샤오둥은 티켓 예약 여부를 묻는 왕난난의 질문을 계속 피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계획 속에 다음 여행지는 없었습니다. 6월 8일 저녁, 위샤오둥은 다시 절벽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왕난난이 의아해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일출을 보고 싶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족의 첫 일출을 함께 보고 싶어. 왕난난은 감동했고 새벽 3시 반, 두 사람은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절벽에는 10여 명의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일출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얼마 후 절벽 위에는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위샤오둥의 계획이 실행될 순간이었습니다. 6월 9일 아침, 위샤오둥은 왕난난에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아쉬움이 남는 일이 있어? 왕난난은 잠시 생각한 후 웃으며 답했습니다. 없어. 그들은 한동안 대화를 나누다 위샤오둥이 말했습니다. 앞쪽 절벽 근처에 3000년 된 벽화가 있다는데 같이 가볼까? 왕난난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길이 험해졌고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던 위샤오둥이 이상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절벽 근처까지 다다랐을 때 왕난난은 벽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돌아가자. 그러나 위샤오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점점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왕난난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가자. 위험해. 그러나 위샤오둥은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더니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춘 후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잘 가. 순간 그녀는 강한 힘이 느껴졌고 왕난난은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는 순간 그녀는 운 좋게 나뭇가지에 걸려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으로 인해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1시간 후 그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와 엉덩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혈이 있는지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피가 목으로 차올랐고 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바람과 새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아무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이 사라지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관광객이 길을 잃고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곧장 공원 관리소에 알렸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왕난난은 이후 이 미지의 관광객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태국 현지인들은 이를 두고 산의 신이 그녀를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왕난난은 전신 17곳에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샤오둥이 구급차 뒤를 따라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왕난난 앞에서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는 다급한 척 그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경찰은 나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풀어줄 거야. 하지만 내가 입을 열면 내가 돌아왔을 때 넌 끝장이야. 왕난난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살해 예고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려움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그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감시 카메라조차 없는 독립된 병실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24시간 내내 위샤오둥이 간병인으로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경찰과 관광청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샤오둥은 자신을 향한 의심이 커지는 것을 감지하며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왕난난이 계속 침묵을 지키는 한 그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위샤오둥은 병원에서 왕난난을 강제로 퇴원시키려 했고 그녀의 생명 유지 장비까지 뽑아버렸습니다. 다행히 병원 직원들이 저지하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경찰이 병원으로 와 조사했지만 위샤오둥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왕난난은 어지러워서 실수로 떨어졌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에게 국내 친척이나 친구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며 설득했고 결국 친구 한 명을 부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친구가 도착한 후 비밀리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친구는 위샤오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그 과정에서 위샤오둥은 자신이 그녀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5일째
위샤오둥이 외출한 사이 그녀는 주치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지며 24시간 감시에서 벗어났고 즉시 경찰에 정식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사건 발생 7일째 태국 경찰은 위샤오둥을 체포했습니다. 왕난나는 생존했지만 2달간 치료를 받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5개월 반 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위샤오둥의 어머니는 뻔뻔하게도 그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넌 죽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을 신고했어? 이 말을 들은 왕난나는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사건 발생 6개월 후 태국 법원은 위샤오둥에게 종신형과 580만 바트, 약 2억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샤오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2024년 5월 25일 태국 법원은 2심에서 위샤오둥의 형량을 종신형에서 10년 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계획된 살인 미수가 아닌 충동적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나 기타 살해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왕난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10년 후 출소하면 나를 가만히 두겠는가? 그녀는 다시 항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최종심에서 위샤오둥은 살인미수 혐의로 인정되어 징역 33년 4개월과 총 106만 위안, 약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왕난나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삶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전신 17곳의 골절, 총 8차례의 수술, 그리고 체내에 100개 이상의 철심 삽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넘는 재활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부상 전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죽음을 직면했을 때 위샤오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면서 아쉬움이 남는 일이 있어? 그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하고 싶던 일을 미룬 것, 그리고 삶이 당연할 거라 믿었던 것. 그녀는 이제 내일이라는 것을 기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2024년 9월 왕난나는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마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그녀는 재혼하지도 않았고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까지도 왕난난과 위샤오둥이 법적으로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위샤오둥이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간단히 이혼할 수 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허락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3천만 위안, 약 60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왕난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태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완전히 끝나야 민사사건인 이혼 절차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샤오둥이 태국 감옥에 수감 중이라 중국과 태국 정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왕난난의 변호사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위샤오둥이 만기 출소할 때까지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이혼이 이루어져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녀가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일본 연예계를 뒤흔든 초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가 국민 예능인에서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성폭행 사건이 밝혀지며 후지TV 내부의 충격적인 성적 착취 문화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지TV의 고위층이 이를 묵인하며 여성 아나운서를 연예인과의 술자리에 강제로 배치하고 심지어 남성 아나운서들까지 이용되는 성적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졌던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지TV는 이를 어떻게든 덮으려 했습니다. 고위층은 입을 닫았고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과연 일본 연예계는 이 끔찍한 구조를 어떻게 유지해왔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떤 폭로를 이어갔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일본의 잡지 여성세븐이 나카이 마사히로의 스캔들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일본 연예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지TV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층 A, 피해자인 연예계 종사자 X씨, 그리고 일본 예능계를 대표하는 나카이 마사히로입니다. 2023년 6월 X씨는 고위층 A로부터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목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A는 그녀에게 나카이 마사히로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며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X씨는 나카이 마사히로 혼자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당초 3명이 모이는 자리였지만 결국 2사람만의 식사로 바뀌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카이 마사히로는 점차 본색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그는 대중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었으며 그의 이미지 또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1972년생으로 올해 54세인 그는 일본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는 14세에 자니스 사무소에 입소하며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처음 계약한 소속사인 자니스 사무소 역시 성폭행 스캔들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니스 사무소는 일본 최대의 연예 기획사로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약 100명의 남성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수많은 아이돌 그룹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창립자이자 초대 사장인 자니 키타가와의 성폭행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키타가와는 50년 동안 수백 건의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988년 일본 아이돌 그룹 SMAP 정식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국민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는 그룹의 리더로 활약했으며 SMAP는 2016년 해체될 때까지 일본 가요계의 정상을 지켰습니다. 그룹 해체 후 나카이 마사히로는 개인 활동을 이어갔으며 4개의 주요 방송사에서 고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를 예능 제왕이라고 부르며 그의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매체 여성 3분의 보도에 따르면 나카이 마사히로는 X씨와 심각한 여성 문제에 휘말렸으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X씨의 대리인과 협상한 끝에 9천만 엔, 약 8억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또 다른 유명 잡지 주간 분슈니 사건의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카이 마사히로는 X씨에게 강제로 비자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X씨는 정신적인 질환을 겪게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 측에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의 변호인은 이미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2025년 1월 9일 나카이 마사히로는 소속사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X씨와의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이미 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언론에서 제기한 폭력적인 행위는 단호히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예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잡지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네티즌들은 2000년에 방영된 한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을 찾아내며 나카이 마사히로의 부적절한 행동이 과거부터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SMAP 멤버들이 진행했던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의 한 장면으로 게스트로 출연한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와 함께 촬영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는 마이크를 제거하는 척하면서 공자 리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다른 멤버들이 이를 목격하고 즉시 제지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폭로가 이어지면서 나카이 마사히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급격히 나빠졌으며 그의 성추문 스캔들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5일 오후 일본 언론은 나카이 마사히로가 한 인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하차가 스캔들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아사히TV와 후지TV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나카이 마사히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방송분에서도 그의 장면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나카이 마사히로는 순식간에 대중의 비난의 중심에 섰으며 그의 연예 활동 역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나카이 마사히로는 자신의 팬클럽 대상 유료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연예계를 떠나며 개인 소속사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X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방송사 고위층이 주최한 식사 자리에서 나카이 마사히로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이 고위층의 계략에 의해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넘겨졌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X씨는 피해를 입은 후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가해자가 나카이 마사히로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녀는 한 여성 인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카이 마사히로 측과 협상을 진행했고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며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의 스캔들은 겉으로는 해결된 듯 보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대중의 후지TV에 대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지TV가 침묵하며 논란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후지TV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이 성희롱과 연관이 있는지, 여성 직원을 단순한 접대 도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지TV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후지TV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특정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에게만 개방되었으며 온라인 매체와 주간지, 기자들은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회견 중 촬영과 생중계가 일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 대중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후지TV 사장인 미나토 코이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나카이 마사히로의 스캔들과 후지TV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미 2023년 6월에 나카이 마사히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카이 마사히로 사건을 계기로 폭로된 후지TV 내부의 성적 착취 문화가 이번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지TV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가 공론화되자 주요 광고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총 70개 이상의 광고주가 후지TV에서 방영되던 광고를 중단했으며 기존의 협력 계약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금 시간대 광고까지 공익 광고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후지TV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후지미디어 홀딩스가 2025년 1월에 발표한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광고 수익이 예상보다 233억엔, 약 2,26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후지TV가 적자를 기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후지TV에 있어 그야말로 치명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27일 후지TV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회장과 사장은 나란히 사임을 발표했으며 이사회는 나카이 마사히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사퇴 이유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결국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 191개 언론사에서 473명의 기자가 참석했으며 회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회견은 1월 27일 시작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며 총 10시간 23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시간 기자회견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자들이 후지TV 고위층이 여성 직원을 연예인을 접대하는 데 이용했는지를 묻자 사장인 미나토 코이치는 회사가 주최하는 회식이나 교류 행사에는 여성 직원들도 참석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모임의 동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나카이 마사히로 사건 이후 자신을 후지TV 내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나타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X씨의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주간지 주간 분슈는 후지TV 소속의 여성 아나운서였던 한 제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약 3년 전 후지TV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 즉 고위층 A에게 지정받아 술자리에 참석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 측근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 고위층 A의 영향력을 고려하라며 압박했고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대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A의 측근이 그녀를 호텔의 한 스위트룸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 방 안에는 긴 테이블과 2개의 대형 소파가 놓여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고급 요리와 와인, 샴페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고위층 A, 나카이 마사히로, 또 다른 남성 연예인 1명, 그리고 여성 아나운서 2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이 술자리가 정상적인 모임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와 다른 남성 연예인은 고위층 A에게 아첨하며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모임은 결국 연예인과 여성 아나운서를 1대1로 짝짓기 위한 자리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다른 참석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고 결국 그녀와 한 남성 연예인만이 스위트룸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곧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남성 연예인은 즉시 그녀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 남성 연예인은 이미 옷을 벗은 상태로 그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 후 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옷을 다시 입은 남성 연예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떠났고 사라졌던 고위층 A와 다른 참석자들도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술자리는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경험을 떠올리며 후지TV 내부에서는 이러한 술자리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연예인과 여성 아나운서를 1대1로 연결해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아나운서를 마치 거래 가능한 자원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후지TV가 단순히 여성 아나운서를 접대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때때로 남성 아나운서들조차 이런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 후지TV 아나운서 하세가와 유타카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신입 시절 선배들에 의해 유명 남성 연예인에게 선물로 넘겨졌다고 밝히며 당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막 후지TV에 입사했을 때 2명의 선배와 한 유명 남성 연예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두 선배는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 연예인에게 자신을 저녁값으로 넘긴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하세가와 유타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남성 연예인은 갑자기 그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그는 가까스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러한 일이 후지TV 내에서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랜 전통처럼 자리 잡은 왜곡된 문화이자 업계에서 당연시되는 암묵적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세가와 유타카는 이미 2013년에 한 인터뷰에서 후지TV 내부의 문제를 일부 폭로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국 내부에서는 괴롭힘 문화가 만연했으며 신입 아나운서들은 종종 고위층이나 연예인을 위한 접대 자리로 내몰린다고 증언했습니다. 주간 분슈네 보도에 따르면 사장 미나토 코이치가 경영진으로 활동하던 시절 한 내부 관계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후지TV의 여성 아나운서 전용 사무실에는 공식적인 일정표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그 일정표에는 고위층과 연예인들의 식사 접대 일정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후지TV 내에서 성적 착취가 단순한 비밀스러운 관행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체계화된 관행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성원들은 가해자, 피해자, 혹은 이를 묵인하는 방관자로 나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X씨의 친구는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고위층 A씨는 이미 예전부터 악명이 높았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성적 착취를 당연한 듯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무명 그라비어 아이돌이 잡지에 실리려면 나와 먼저 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성적인 관계를 대가로 기회를 주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부터 고위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훈계하듯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X씨에 대한 의혹과 비난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X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나는 9천만 엔이라는 거액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며 사건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비밀 유지 계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단지 가해자가 돈만 지불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이 단순히 돈으로 덮어지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문제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의 2차 가해적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일본 연예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나카이 마사히로의 몰락 뒤에는 수십 년간 묵인된 성적 착취 문화와 권력형 범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로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침묵하는 이들,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구조가 남아있는 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